자, 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을 진행해야 되는데 조금 재반 여건이 조금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중요 문제 위주로 빠르게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조직 구조를 좌지우지하는 원인 변수로서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 적기보다는 여러분 해설지를 아마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첨부된 해설지에 보면 우리가 조직 구조를 좌지우지하는 원인 변수로서 조직의 분화 정도인 복잡성, 업무의 표준화 정도 공식성,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 정도 집권성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값이 높을수록 기계적 구조, 낮을수록 유기적 구조. 이번 지문 해결되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변화가 불확실할 때는 보고 결제 단계 거치기 어려우니까 빠르게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낮은 복잡성과 낮은 공식성의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죠. 그죠? 그렇게 조직의 분화 정도나 표준화 정도가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조직 구조는 기계적 구조인지 유기적 구조인지 따라서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련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그때 조직의 문제해결 방식인 기술이 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늘 하던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업무의 표준화, 공식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1번 답은 4번 쉬운 문제 되겠습니다. 2번으로 내려가서 이번 문제에서 동기부여 이론의 시험 나왔는데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우리가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생, 안, 사, 존자 5단계 욕구로 구분했고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 그런데 엘더퍼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결합해서 존재에 관한 욕구, 안전과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합해 가지고서 관계에 관한 욕구, 릴레이티드니스, 존경 중에 자기 존중과 자아 실현 합해서 그로스 성장 욕구 얘기하게 되니까 존재에 관한 욕구가 생리적 안전을 결합하게 되니까 여기 관계 욕구가 아니라 존재에 관한 욕구 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 브루메키드 이론 과정 이론이고, 호즈버그는 만족 불만족 별개 요인, 아담스의 이야기는 그대로 기본 개념이니까 어려울 게 없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쉬운 문제고 틀린 학생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가 7급 학생들은 행정법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잘 풀었을 거야. 피성년 후견인은 공무원 될 수가 없는데 성년 후견이 종료되었으면 공무원 될 수 있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공무원 될 수가 없는데 복권되었으니까 공무원 될 수 있죠. 그죠? 징계로 파면을 받으면 5년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될 수가 없는데 5년 받게 되면 19년 10월 13일 날 파면받았대. 그러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월 13일까지 공무원 될 수가 없는데 2022년이면 여기잖아. 공무원 될 수가 없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 답 찾았으면 된 거야. 지금 될 수 없는 사람 물어봤으니까 3번하고 끝나면 되지. 4번 지문은 9급 학생은 볼 필요가 없지만 7급 학생들은 아마 헌법 시간이나 행정법 시간에 봤을 거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2년 경과하지 않으면 공무원 될 수가 없어. 그러면 17년에 금고형 선고받게 되면 18년, 19년, 그럼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19년에 끝났다. 그럼 19년 10월 13일 끝났으면 19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2021년 10월 13일까지 공무원 될 수가 없는 거니까 21년 지났잖아. 22년이잖아. 그치? 지금 공무원 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조금 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워낙 다른 거다 떠나가지고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될 수 없는 거 많이, 이건 중요하니까 누구나 다 외우고 있잖아. 9급 학생 다 외우는 거니까. 그대로 파면 5년이니까 날짜 대입하면은 넉넉하게 공무원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10월 14일 기준했는데 여러분들이 10월 13일 날 파면 받으면 그날부터 계산하냐, 그 다음부터 계산하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넉넉하게 공무원 될 수 없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답했을 수 있을 거고.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정실주의 역관주의인데 영국의 추미론령이 미국의 펜들턴법보다 빠른데 이 연도를 정확히 외운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일단 스킵하고 내려가서 그러면 역관주의가 잭슨 민주주의. 역관주의는 행정의 민주성, 공직의 대응성, 책임성 강화하는 거고, 전문성, 효율성은 실적주의인 거잖아. 답은 그냥 2번 끝나는 거다. 쉬운 문제다. 그지? 1번 지문에서 막 연도 나오면서 당황했는데 연도 몰라도 2번 끝나는 거잖아. 잭슨 민주주의가 역관주의 3번 이야기고, 4번 지금도 일부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4번까지 쓰는 사람 없겠지. 그지?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 관료제는 분업화를 바탕으로 하는 계층제 구조.
분업화를 바탕으로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서 시험에 의한 선발이니까 업무에 대한 훈련, 전문성. 훈련된 무능은 분업화를 했더니 분업화된 좁은 칸막이 내 그 일은 잘하지만 나머지 일은 할 줄 모르는 상황 맞겠는데 4번 동조과잉은 합법성을 강조했더니 공식적인 목표 달성, 공익 같은 가치 실현보다 규칙을 어기면 징계당할까봐 규칙 준수에 급급한 사항이 동조과잉인데 나와 있는 새로운 과업의 실행에 보다는 현 업무를 소극적으로 뭐야? 신분 보장되니까 복지부동, 무사한일 벌어지는 사항을 설명하고 변동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는 걸 말하죠. 신분 보장으로 인한 변동에 대한 저항, 무산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4번은 주어가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죠? 5번까지도 틀린 사람은 없겠지.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문 경력과는 뭐라 그랬어? 수업 시간에. 전문 경력과는 누구 생각하라고? 국방부의 헬기 조종사. 그래서 공군으로 복무하던 김철수라는 사람을 국방부에 헬기 조종사로 채용했는데 헬기 조종한다고 온 사람이 갑자기 예산 짜고 인사 업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정년퇴직할 때까지 당신은 헬기 조종만 하시오. 그래서 4번 지문에서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이끄는 조직 안에 일반직 공무원이 순환보직해서 맡기에는 어려운 업무 또는 일정 기간 넘어서 퇴직할 때까지 장기직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경력직을 정하는데 국방부의 헬기 조종사 인사혁신처에 양호관리 담당자 헬기 조종하시는 분하고 양호관리 담당자가 같은 연봉 받는 건 좀 문제가 있겠는데 가나다 세계 카테고리 구분해서 각각 보수 체계를 달리하게 되겠죠. 이 전문경력과는 계급도 없고 직군도 없고 직렬도 없는 일반직 공무원. 1번, 2번, 4번 끝났고 일반직 공무원이 저 헬기 조종하고 싶어요 라고 만약 전문경력관 해보고 싶으면은 전문경력관이 나 공무원 해보니까 그냥 일반직 공무원 하고 싶어요 하게 되면 둘 다 옮길 수 있다. 어떻게? 시험 쳐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시험을 거쳐가지고 일반직이 전문경력관 될 수 있고 시험을 거쳐가지고 전문경력관이 일반직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서술로 없다라는 부분이 틀린 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여기도 평이한 내용이 되겠죠. 넘어가서 7번으로 한번 가볼까. 7번이 순간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언어논리 영역 같은 거야. 7번은 순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동기부여하는 순간 메슬로우인가 브룸인가 아담스인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야. 지금 한 그룹에게는 야 보상을 해줄 테니까 그림을 그려라고 했고 그림 그린 다음에 실제 보상을 해줬어. 한 그룹은 보상한다는 말 없이 그냥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까 의도치 않게 보상을 해주네. 그리고 나서 두고 봤더니 이제 B그룹 애들은 처음부터 그림을 그릴 때 보상을 기대하고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준다는 말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 그런데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림을 그렸던 애들은 보상해준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있는 거야. 보상해준다고 하면 그리고 가는 거지. 뭐가 되는 거지? 보상을 해주는 외재적인 동기부여를 했더니 이제 성취감 같은 스스로 뭔가 그림 그리는 게 좋아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들을 밀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A그룹 애들은 이제 보상이 있어야만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내가 좋아서 그림 그리는데요. 이런 행위가 사라지는 거지. 내가 좋아서 그림을 그리는 게 이런 가치관 일치나 일에 대한 즐거움 때문인데 그런 가치관 일치나 즐거움 같은 내재적 보상을 외재적 보상이 구축했다, 밀어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외재적인 동기가 좋아서 그림 그리는 내재적 동기를 밀어내버리는 효과. 그래서 내재적 동기에 해당하는 가치관 일치나 일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성과 기미나 처벌 같은 것은 외재적 보상에 해당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옳은 게 되겠습니다. 8번으로. 그래서 7번도 순간 내가 어떤 얼마나 대단한 어려운 이론 가지고 시험 냈지 이렇게 박스를 냈지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편집하면서 이걸 이제 타이핑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내용이 했는데 다 타이핑하고 보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 그래서 외재적인 보상에 의존한 동기부여는 좋아서 그림을 그리는 내재적 동기부여를 밀어내버리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쉽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가볼까요? 8번이 조금 어렵다면 어려웠겠나? 자, 준실험 설계로서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재규제 통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처리하는 집단과 비교 대상 집단을 구성하고 실험을 하는데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준실험 중에서 나 자신, 과거에 내가 비교 대상이 되는 재규적 통제가 있고 인위적으로 조를 짰다 축조에 의한 통제가 있는데 이런 재규적 통제 중에서
단절적 시결분 설계는 정책 도입 전의 특성, 정책 도입하고 나서 이후의 특성 두 개 집단을 비교하기 때문에 A 집단과 B 집단에 내가 그대로 속해 있지만 정책 도입 전 과거의 내가 정책 도입 후 현재 나와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교 집단이 만들어지는 순간 준실험 설계 기획번은 맞는 말 되겠고, 역사 요인은 키워드가 실험 중에 발생한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건데 시간 경과 때문에라고 나오는 뒤에 설명은 성숙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 타당 조체 요인 중에서 주어를 역사 요인이라고 했으면은 그 뒤에 설명이 어떤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정책 결과에 영향을 미치다 해야 되는 건데 성숙 효과 말하고 있네.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디귿번 우리가 준실험 설계할 때 비실험 설계할 때 이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에 동일성 확보되지 못하면 준실험이고, 아예 비교 집단이 없이 실험 집단만 존재할 때 우리가 비실험 설계고, 비실험 설계는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발생한 결과가 정책 도입 때문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지. 내적 타당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통계 기법을 활용해서 제3의 변수 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통계적 통제, 또는 전문가가 판단한다 잠재적 통제, 또는 사회 표준과 비교한다 사회적 표준을 비교시로 삼는 포괄적 통제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죠. 실험 내용이 비실험 설계에서 통계적 통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을 고른 것 했는데 니은번만 틀렸으니까 답은 기획 디귿번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서 여기 어려운 문제인데 3년 단위로 유엔에서 유엔 활동을 위한 분담금을 정합니다. 유엔 활동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유엔 활동을 하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유엔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일반 예산, 기본적인 활동을 위한, 그리고 이제 이게 정규 예산, 그다음에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한 예산이 있는데 둘 합해가지고 각 국가별로 이제 국가의 어떤 재정 규모, GNI 규모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분담금 비율을 정하는데 2022년 올해죠. 2021년에 결정하기를 2022년부터 이제 2024년까지 3개년 동안 그러니까 국가별로 유엔 활동을 위한 경비를 얼만큼씩 분담해라라고 정해주는데 또 2024년 되면은 2025, 6, 7년에 대해서도 정하겠죠. 근데 이때 21년에 정하기를 우리나라가 납부해야 될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유엔 가입 국가들 중에서 9번째로 많은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G7 국가 빼고 그 다음 우리가 중국 빼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이 많은 부분에 부담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찌 보면 국제연합위원회에서 발언권이 좀 더 세질 수도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어쨌건 이 금액은 국제연합에 가입한 국가들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이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지원금은 우리가 국가가 내국세 수입의 일정 금액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방에 지급해야 된다는 걸 지방행정시간에 배웠으니까 기획 1번은 당황하지 않았을 거고, 국가가 국채 발행했다. 이에 따른 이자금 지출은 당연히 국채를 구입한 대상에게 지급하는 게 의무가 되겠죠. 학생들이 니은 디귿 중에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답을 이제 3번, 4번 중에 골랐을 것 같은데, 여기는 국제연합 유엔에 가입한 국가의 의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부 부처 운영비가 굉장히 포괄적인데 운영비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무실 임대료 같은 이런 임대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물품, 소모성 물품 구입비. 그래서 소모성 물품 구입이라고 하면 A4 용지 구입하고 뭐 책상 구입하고 컴퓨터 구입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임대료 임대 안 하면 A4 용지 같은 뭐 복사기 같은 거 구입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운영비가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 안에 반드시 지출할 필요가 없는 내역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탈락해야 되거든. 좀 어려웠던 문제 같아. 많이 좀 당황했을 것 같고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산제도 설명인데 영기준 예산제도 제로베이스에서 PPBS 계획예산제도 이번 지문에서 소용돌이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 성과주 예산제도는 1950년대까지는 좋은데 투입에 따른 산출 중심으로 예산관리의 능률성을 지향했었죠. 그런데 그런 산출을 넘어서
성과까지, 산출 이후에 성과까지 가면서 행정부에게 재량을 부여하되 성과 책임 묻는 것은 뭐가 생각나는 거야? 1990년대 신성과주의 또는 결과지향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 돼버리니까 설명이 맞지 않겠다. 그래서 설명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 설명이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9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1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을 경영으로 바라보는 관점인데 4번 지문에서 경제공황 이후의 행정이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이 정치가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은 이것을 집행한다 그랬는데 이원론자들이 정치의 몫이라고 했던 결정을 행정이 하고 있는 사항은 정치행정 일론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원론자들은 둘을 쪼갰는데 그때 이원론자들이 정치의 몫이라고 한 것을 행정이 하게 된다는 것은 이론론 관점. 쉬운 문제니까 12번 넘어가서 정부 실패 원인 했는데 X 비효율성은 경쟁자가 없는 독점 상황에서 뭐가 내부 관리상의 비효율. 정부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통해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가하지 않게 되면은 기존 사업자가 이익을 보겠네. 기존 사업자는 그런 권력을 동원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로비 활동하는 지대 추구 행위 하겠네. 권력의 작용으로 인한 불평등한 분배는 이번에 있는 지대 추구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편제로 인한 지대 추구. 1번 틀렸습니다. 13번으로 가서 12번까지 오면서 9번 문제 정도 9번에선 이엔딕을 헷갈려가지고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틀린 문제는 아마 없어야 되겠고 13번이 어려운데 여기는 이런 거지. 한국이란 직항 노선이 개설되었다. 어느 항공사가 운항해 볼래?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서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순간 한 항공사밖에 허락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경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항공이 운항해라고 결정하는 순간 자동으로 아시아나는 탈락. 아시아나는 이러한 직항선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경쟁 상황 속에서 특정 행위자에게만 권한을 준다. 그럼 자동으로 반대쪽은 규제를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항공이 운항을 하게 되면은 대한항공은 자신들만이 운항을 하게 되고 일종의 경쟁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서 자신들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니까 정식 집행 과정에서 반발 저항보다는 규제기관인 국토교통부에 협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집행 단계라고 했잖아. 집행 단계에서 너네들 중에 대한항공만 해라고 하는 순간 끝난 거야. 얘는 이제 규제로 인해 가지고 허가받지 못하고 끝나버린 거고 그럼 그것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수혜자밖에 없는 거잖아. 반발 저항이 없죠. 그래서 주파수 할당이나 항공우선 허가 일정한 자에게 선정된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규제 조치를 해서 공익도 만들어서 너네가 이제 직항노선 운항하게 되니까 직항노선을 잘 운항 중단하면 안 돼라고 하게 되는 거니까 집행 단계에서는 혜택 받은 자만 남아있게 되니까 반발 저항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리플리 프랭클린이 제시했고 한정된 자원을 다수 경쟁력 중에서 지정된 자에게만 제공한다. 지정된 자에게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으로 반대쪽은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헷갈린 사람들은 이렇게 경쟁 상황 속에서 너에게 권한 줄 테니까 일을 해라고 하는 순간 예를 들어 여러 항공사가 우리가 할 거라고 했는데 너만 해라고 하는 순간 나머지는 다 탈락돼 버린 거지. 근데 이 탈락된 게 여기 포인트 맞추면 안 되고 너만 해라고 하게 되는 거니까 하라고 지정받은 사람은 그러면 정부가 정한 요건 맞춰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일을 하면서부터 이제 집행 단계 되는 거니까 일을 하고 있는 중에는 혜택을 받는 자만 존재하고 있으니까 반발 저항보다는 협조 협력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단계 가서 이제 14번 문제. 기관 구성에서 우리가 기관 통합형은 지역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가 의결기관, 집행기관 다 하는 거죠. 그죠? 주민 의견 반영. 그래서 통합형은 의회형이 대표적. 4번으로 가서 장 따로 뽑고 의회 따로 뽑는 기관 대립형 서로 견제와 균형. 그래서 권력기관의, 각 기관들의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다 맞잖아. 남남이 3번밖에 없고 3번에서 야학시장 의회형은 의회가 여러분들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무엇을 결정할 때 인사권자를 임명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았다. 동의를 받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사실 의회 동의에 대한 거부권은 없죠. 그죠? 그래서 약한 시장, 강한 의회형은 시장보다 의회 힘이 강한 거니까 의회가 고위직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럼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을 위해서 국회 동의받는다. 동의받으면 그 동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다시 거부하지는 않는 거죠. 동의를 받게 하는 순간 거부권 없는 거지. 그지?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이거 우리 많이 봤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G2B가 Government to Business, 기업과의 관계고, 기업과의 관계에서 나라 장터를 도입한다. 나라 장터가 뭡니까? 온라인 조달 시스템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조달 관련 서비스는 일본에 있는 나라 장터 개념이니까 G2B로 가야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 되겠습니다. G2C는 시민과의 관계니까 대표적으로 정부24. 그래서 우리 백신 맞고 나서 정부24에서 백신 맞았습니다 증명하는 서류 다운받고 했던 게 G2C 측면 되는 거죠. G4C는 포 시티즌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전자정보 활용해서 업무의 계획 같은 거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G4C 되는 거죠. 그죠? 좀 이제 4번이 특이해 보일 수 있지만 G2C와 G4C에서 이제 G2C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 G4C도 같은 맥락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민에게도 도움되는 정부 혁신 같은 걸 여러분들이 G4C로 보면 됩니다. 16번으로 가볼까? 중앙예산기관 연역인데 이게 있잖아. 여러분들 연도를 몰라도 봐봐. 경제기획원이 기획을 하는 거니까 지금 과거에 이제 기획예산처럼 기획 기능을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어떻게 돈 벌어, 어떻게 돈 쓸지 중앙예산기관이고, 재무부가 뭐 하는 겁니까? 재정관리, 재무행정, 재정관리, 국고를 관리하는 수입지출총괄. 그래서 재무부에서 뭐 하는 거야?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걸 관리하는 거고, 그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계획을 짜는 중앙예산기관이 어떻게 돈 벌어서 어떻게 돈 쓰면서 계획 가지고서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기획원이 계획 짜는 중앙예산기관 역할, 재무부가 국고에 돈 들어오고 돈 나가는 거 관리하는 수입지출의 총괄 기능. 그래서 이게 61년인가 아닌가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중앙예산기관이 미국은 대통령 직속의 관리예산처, 대통령 직속 관리예산처에서 돈이 얼마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국가발전 계획 세우고 기획하고 하는 것이 중앙예산기관 역할. 그래서 역할이 서로 반대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김영삼 정부 뭐 했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요 조직에서 이제 역할이 바뀌어져 있다 되겠고. 17번. 배경이 보니까 미노부르크의 소용돌이 사회 문제, 실행정학이죠. 실행정학은 논리실증주의 행태주의에 반발한 거니까 4번, 3번 제일 쉬운 문제 같은데. 18번 가볼까? 7급 문제 풀이할 때 우리가 한번 했었어. 7급 문제 풀이할 때 7급이니까 이거 정책규칙 이론 한번 설명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사회경제학자들이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회경제학자들이 글자 그대로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 결정을 가져온다. 예를 들자면 소득 규모, 인구 밀도 같은, 그래서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각종 사회 문제가 벌어진다. 정부가 정책 도입한다. 말했던 거죠. 그랬더니 정치학자 2명이 삐진 거야. 아니 정책 결정은 정치가 하는 거지 왜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반발하죠. 그 중에 첫 번째, 키와 로카드가 말하기를 저 미국 남부 지역의 대단히 농장의 농장주들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서 경제 변수, 정당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복지 지출 같은 게 증가하면서 자신의 소득이 제약될까봐 정당 간 경쟁을 제약하게 되고, 정당 간 경쟁이 없으니까 복지 지출이 감소하는 정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서 최종 정책 결정은 정치 체제가 좌지우지한다. 경제 변수는 정치 체제를 4개의 변수로 해야만 정책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건 정치 체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랬더니 도선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닌데 내가 복지 정책의 채택 과정을 봤더니 사회 경제적 요인이 복지 지출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정책 결정을 좌우하게 되고 정치 체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라고 말하면서 사회경제 요인이 중요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제 크누드와 매크론이 말하기를 야야야 사회경제 변수도 정책 결정을 가져오는데 이 사회경제 변수가 국회 협상 같은 정치 체제를 거쳐 가지고 정책 결정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경제 변수가 직접 정책 결정을 가져오기도 하고 정치 체제를 간접적으로 한 단계 거쳐 가지고 정책 결정 가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 둘 다 고려해야 돼. 혼합 모형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번 그런데 정책 결정 요인론이 최근에는 비판받는 이유가 정책 결정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 같은 것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여기는 행태주의 시대의 논리 실증주의로 계량적 검증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경제 요인은 계량적 지표, 소득, 인구 밀도 같은 것들이 계량적 지표가 많다 보니까 이 사회경제 요인에 대한 영향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정치 변수들은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들은 계량화가 어려우니까 제대로 고려가 안 되는 그래서 여기 사회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과소평가 방했다. 비판 맞는 거죠. 도슨 로빈스는 지금 뭐라고 사회경제 변수가 중요하다 말했으니까 여기가 맞는 거고 키에 로카드는 뭐라고 사회경제 변수보다 정치체제가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거니까 틀렸죠. 루이스 백은 이름 처음 들어봤지 그치? 루이스 백은 크누드 매크론과 같은 입장이야. 혼합 모형이야. 그러니까 사회경제 변수가 정책을 직접 가져오기도 하고 사회경제 변수가 정치체제, 정치 변수를 거쳐가지고 정책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설명에서 정치체제는 외양감시 안 되라고 말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근데 루이스 백 몰라도 답은 일단 2번 찾아야 되는 거지. 도슨 로빈슨 이론 이름이 경제적 자원 모형, 경제 변수 강조하는 거니까 옳은 거 찾는 거잖아. 오늘 찾는 거고 1번 쳐내고 2번 맞고 3번 쳐내고 나면 4번에서 애매하면 일단 물음표 해놓고서 답은 2번 가는 거고 4번에 루이스 백은 크누드 매크론 같은 입장이야. 둘 다 연친다는 거지. 루이스 백 빼고 이제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7급 우리 시험 직전에 7급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했던 이야기 되겠죠. 그죠? 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서 공직부패 유형인데 또 뭐 쉬운 문제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우리 급행료나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커미션 지급하는 게 대표적인 제도화된 부패 되는 거니까 답은 옳지 않은 건 1번이고 넘어가서 설명은 20번 문제 설명은 하향적 접근을 얘기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바시와 메제메니언. 린드블룸은 정책 결정에서 점증주의자고 퍼스멜잡스키는 정책 집행론을 출발시킨 학자고 4번은 알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21번 정보 공개에서 비공개 대상은 당연히 제외죠. 우리가 비공개 정보 종류 공부했잖아. 뭐 사생활을 침해 우리가 있고 하는 것들 공부했었으니까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도 무조건 공개하는 게 아니지. 이제 하해한다는 그 의무인 건데 우리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답은 4번이죠. 틀린 사람 없을 거야. 22번 신고전 조직 이론은 뭐 생각하라 그랬어? 인간관계론 등 아직은 뭐지? 폐쇄체제 관점. 제가 이거 시험 나오면 뭐라 그랬어? 답 찾는 포인트 둘 중에 하나라 그랬지. 고전적이나 신고전적은 다 폐쇄체제 관점인데 개방체제 관점 이론을 들이대면 틀린 말이라 그랬었잖아. 그래서 조직군 생태론 뭐야? 생태계의 개체처럼 자연인전 이론 환경을 통제하는 것은 다 개방체제 관점. 3번 환경과 상호작용 개방체제 관점. 그 다음에 2번 복잡인도 뭐야? 조직에 처해 있는 상황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개내 욕구도 다양해지는 1번, 2번, 3번이다. 개방체제 관점. 하지만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폐쇄체제 관점. 답은 비공식적인 측면, 사회적 인물성이 호손 실험 이후의 인간관계론, 사회적 인간관, 신고전적 되겠죠. 23번으로 갑니다. 이게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이게 경찰 쪽 시험의 기출지문도 1번이 있는데 이런 거지. 기초단체인 시가 있어.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 광역단체인 특별시나 광역시가 나오게 되는데 특별시나 광역시가 되기 위한 인구 조건 같은 건 없다 그랬지. 인구가 몇 명 이상이면 특별시 이런 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정 수 넘어가면 광역시 해줬는데 광역시가 너무 많아지면 도의 기능이 무너지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인구가 5만 이상인 도시 지역에서 시가 나오게 되는데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그 10배가 되는 거네. 그러면 다른 시에 비해서 50만 이상의 시는 규모가 크니까 관리에 어려움 발생하겠다. 그래서 행정구,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역으로서 구를 설치 가능하고 도가 가진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00만 이상이 되게 되면 특례시라고 해서 더 큰 특례, 자치에 관한 더 큰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5만, 50만, 100만으로 가는 거잖아. 30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4번 우리나라 지방시 역사는 작년까지 공부하다가 이제 올해 7급 시험 준비하는 N수생 수험생들은 작년까지 시험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니구나, 작년이지 아니구나. 그래서 과거에 9급 하는 학생들 그런가? 9급 준비해서 이제 한국사 공부했으면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옳은 것은 했는데 91년 지방선거 노태우 정부에서는 지방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고 장선거 실시되지 않았고 장은 이제 김영삼 정부가 가서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은 거니까 쉽게 답을 찾을 거고 나머지 문장들은 다시 뭐 알 필요 있을까 생각은 합니다. 25번 마지막 문제로 가서 정책 수능학부인데 이것도 어느 논리 같은 거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 국회 8급 나온 게 있어가지고 책의 내용이 있는데 약간 어느 논리 같은 거 봐봐봐.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에 대해서 평가가 내려지고 있어. 그 평가 내용을 보고서 수단이 뭔지 찾아보라는 거야. 첫 번째 보면 집행하는 관료들은 반발이 없다. 근데 피해를 입는 대상자들은 일부러 불응에 핑계를 댄다. 불응해도 그러면 나에게 피해가 없으니까 피해 가려고 하는 거네. 도덕적 설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규제를 잘 따랐을 때 나한테 인센티브,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피해 가려고 빠져나가려고 행동하더라는 거지. 반면에 이익, 유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내가 자발적으로 정책을 잘 따를게요 하는 사람은 이익 안 받고 따르고 있으면 오히려 나 바보야? 나 호구 잡힌 거야? 그 정부한테 체면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이익 줘야만 행동한다. 타락을 유발할 수 있다. 유인책이 되는 거죠. 처벌은 강제로 통제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처벌 때문에 정책이 잘 수능하긴 하는데 어떤 이유로 수능하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저 처벌을 피해 행동하다 보니까 내면의 의도 같은 건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답은 이제 1번 되는데 요게 이 설명을 보고서 이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이 이것이네라고 딱 찾는 게 아니고 요 설명이 평가 내용인 거야. 평가를 보면서 이 평가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은 무엇인가 찾는 거니까 이걸 읽고서 바로 이 의미는 이거네 찾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그 평가 내용은 이런 대상에 대해 평가한 거네라고 한번 돌려 생각해야 되니까 조금 생각해야 되는 근데 이론이 없어. 생각 이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어 논리 같은 문제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뭐 총평을 빨리 하고 끝내면 시험이 막 무지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 시험은 평이했던 시험 같아. 평이했고 조금 뭐 9번 문제 정도가 조금 여러분들 행정 이론적으로 좀 법령 내용 어려운 거 되는 거고 나머지 조금 그 다음에 좀 특이해 보이는데 하는 문제가 이 문제랑 그 박스형 문제가 보면 지문 읽으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약간 시간을 뺏어갈 수는 있지만 생각해서 읽고 푸는 거니까 어떤 법령을 암기해야 푸는 것도 아닌데 어려운 행정 이론이 있어가지고 이론을 막 풀어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약간 피셋의 언어 논리 영역처럼 읽으면서 이런 의미네 하고 찾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피셋이 도입돼가지고 1차 시험 치고 들어오니까 잘 풀었을 거고 오히려 이론적으로 어려운 건 이거 같아. 좀 적었던 게 딱 하나인데 그래서 정책 결정 이론을 공부 안 하고 들어간 학생이나 공부하긴 했지만 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 안 하고 대충 기억하고 들어간 학생들은 이게 이론적으로 어려웠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92점 정도는 다 받았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 문제고 좀 평이했고 뭐 평이했지만 또 내 과목을 다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평이했고 좋은 결과 좋은 점수 이어졌을 좀 기대를 하고 시험이 그다음 많이 뭐 설명하거나 출제 기간을 뭐 비판하거나 할 만한 내용 없기 때문에 총평 생략하고 여기 해설만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더 이어 이제 여러분들 지방직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첨부되는 해설지 가지고서 지방직 준비 더 하시고 문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